어머님까지 들어오시니 이제야 우리 집이 진짜 가족 같아요. 그건 제가 그 집에 들어가던 날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평생 남의 부모를 돌보는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저를 반겨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재혼한 남편도 이제는 일 안 해도 된다. 편하게만 살라고 했으니까요. 처음엔 저도 늦게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한 말들은 왜 석 달도 안 돼 제 삶을 지옥으로 바꿔놓았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생각보다 훨씬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오래 앓다가 간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 삶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됐어요. 집도 정리했고 살림도 반쯤 줄였고 결국 혼자 살기엔 그럭저럭 괜찮은 크기의 작은 원룸 하나를 얻었습니다. 보증금도 크지 않았고 월세도 제 벌이로 감당할 수 있는 선이었어요. 그 원룸에서 몇 년을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딱히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삶이었어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출근하고 남의 집 어르신 밥 챙기고 약 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저녁이 되면 다시 원룸으로 돌아오고 그게 반복이었습니다. 그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사실 세어보지도 않았어요. 20년은 넘었을 거예요. 그게 제 전부였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일이 싫지는 않았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손이 빠르고 꼼꼼하다고 고생한다고 덕분에 산다고 그 말이 좋아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도 허공에 뜨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남 챙기다가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은 거예요. 몸도 많이 달아 있었어요. 무릎이 자주 시큰거렸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씩 힘들어졌습니다. 그때쯤 지인한테서 소개를 받았어요.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 싶었고 자식들 눈치도 보였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인이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사별한 지 오래됐고 아들 내외가 근처에 살아서 왕래가 작고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고 무엇보다 혼자 사는 게 쓸쓸해 보이는 사람이라고요. 딱 한 번만 만나보라기에 그냥 차나 한잔하는 셈 치고 나갔어요. 윤태호 씨를 처음 만난 건 동네 카페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저한테 무리하게 다가오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천천히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이가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어요. 혼자 그렇게 고생하며 살지 말고 나랑 같이 살아요. 이제는 일 안 해도 됩니다. 편하게만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툭 하고 풀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꾹 참았어요. 20년 넘게 남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사람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나? 남편도 살아있을 때는 그런 말 한 번 해준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이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몇 번 더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그이는 한결같았어요. 억지로 서두르지도 않았고 제가 망설이면 기다려줬어요. 자식들한테 알리는 것도 혼인신고하는 것도 다 천천히 하면 된다고 했어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다고요. 그 여유가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어요.
조급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짐을 쌌어요. 혼인신고는 자식들 눈치도 있고 해서 일단 미뤄두기로 했어요. 그이도 괜찮다고 했고 저도 그러자고 했어요. 그냥 같이 사는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원룸 계약이 끝나는 달에 맞춰서 짐을 정리했어요. 크게 들고 갈 것도 없었어요. 입던 옷 몇 벌, 쓰던 살림 몇 가지, 그리고 오래된 가방 2개. 그게 제 전부였으니까요. 이사 날 아침은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오래 살았던 원룸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 딱히 아쉬운 감정이 크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는 여기를 떠나도 되는구나 싶었어요.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집은 제가 살던 원룸에서 버스로 30분쯤 걸리는 동네였어요. 아파트였고 층수도 제법 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괜히 두근거렸어요. 설레는 건지 긴장한 건지 잘 모를 감정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그이가 웃으며 맞아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며느리 오세라 씨가 나왔어요. 어머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말투도 반갑고 싹싹했어요. 저한테 손을 내밀더니 꼭 잡았어요. 어머님까지 오시니 이제야 우리 집이 진짜 가족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평생 남의 부모 돌보는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한테 가족이 된다는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목이 약간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넓었어요. 제가 살던 원룸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거실도 넉넉하고 햇볕도 잘 들고 주방도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제 방도 따로 마련돼 있었고 새 이불도 깔려 있었어요. 며느리가 미리 다 준비해 둔 거라고 했어요. 감사하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손을 내저으며 웃었어요. 가족인데요, 뭐려?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그날 저녁은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아들 윤민석 씨는 일이 있다고 늦게 온다고 했고 그이랑 며느리랑 저랑 셋이서 둘러앉았어요. 며느리가 이것저것 가져다 줬고 그이도 이 반찬 먹어봐라. 이게 맛있다 하면서 신경을 써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랑 같이 먹는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숟가락을 들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잘 왔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웠을 때 천장이 낯설었어요. 몇십 년을 살면서 이렇게 낯선 천장을 본 게 몇 번이나 됐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마음이 좀 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서둘러 일 나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 챙겨줘야 하는 어르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해도 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 생각이 참 좋았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아침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건지 몰랐어요. 눈을 감으면서 이번엔 진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도감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그 집에서의 첫 아침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 수 있을지, 며느리의 그 반가운 말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날 밤에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서의 첫 아침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였어요. 알람 없이 눈이 떠졌고 서두를 이유가 없었어요. 커튼 사이로 햇볕이 들어오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 빛을 바라봤어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20년 넘게 아침마다 몸을 억지로 일으켜서 남의 집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이렇게 느긋하게 아침을 맞아도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조금 어색했어요. 좋은 의미로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주방으로 나갔더니
그이가 먼저 나와 있었어요. 신문을 펼쳐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일어났어요? 커피 끓여놨는데 한 잔해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누가 저한테 커피 끓여놨다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제가 먼저 끓여서 남한테 갖다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들고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내다봤어요. 동네가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러 나가는 시간인데 저는 그냥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된다는 게 이상하게 죄스럽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커피가 식을 때까지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데도 가지 않고 그게 그렇게 낯설었어요. 남의 집 어르신 약 챙길 시간 아닌가, 병원 예약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 괜히 그런 생각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따금씩 고개를 들었다가 아니지 하고 다시 내려놓곤 했어요. 몸이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은 이미 여기 있는데 몸은 아직 거기 있었던 거죠. 그이가 신문을 덮으면서 말했어요. 오늘 날씨 좋으면 점심 먹고 같이 좀 걸을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인데 저는 속으로 뭉클했어요. 같이 걷자고. 같이. 그 말이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뭔가를 같이 하자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첫 두 달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특별한 사건이 없었어요. 그이는 아침에 산책을 다녀오고 저는 간단하게 집안 정리를 하고 점심은 같이 먹거나 각자 해결하고 오후엔 동네를 조금 걸었어요. 저녁은 제가 차렸어요. 딱히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가 하게 됐어요. 그이가 맛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았고 다 먹고 나서 설거지까지 하고 나면 그제야 하루가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원룸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넓이가 있었어요. 거실도 넓고 주방도 넓고 무엇보다 마음이 좀 넓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몸이 좀 회복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무릎도 덜 아팠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보다 수월해졌어요. 며느리 오세라 씨는 주중에는 회사를 다녔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고 주말에는 가끔 얼굴을 비쳤어요. 올 때마다 뭔가를 들고 왔어요. 과일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서 꼭 한마디씩 했어요. 어머님, 불편한 건 없으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아니, 그때는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제가 먼저 뭔가 요구할 성격도 못 되고 불편해도 어지간하면 그냥 적응하는 편이라서 딱히 말할 게 없다고만 했어요. 그러면 며느리는 그래도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어머님 계시니까 집이 살아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도 좋았어요. 그때까지는요. 사실 저도 잘 맞춰보려고 애썼어요. 재혼 초반이잖아요. 새 식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괜히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이기 싫었어요. 그이 눈치도 살폈고 며느리 취향도 파악하려고 했어요.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집안 어디를 어떻게 쓰는지 소소한 것들을 조용히 살펴봤어요. 그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 일단 눈치를 봐야 한다고 몸에 배어 있었어요. 평생 남의 집에서 일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눈치 보는 습관이 결국 저한테 독이 됐어요.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랬어요. 석 달쯤 됐을 무렵이에요. 어느 주말 오후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평소처럼 뭔가를 들고 왔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이는 잠깐 TV를 보러 안방으로 들어갔고 주방 식탁에 며느리랑 저만 마주 앉은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상황 자체가 이미 준비된 거였어요.
그 일을 자리에서 뜨게 하고 저랑 단둘이서 얘기하는 구조. 그때는 몰랐지만요. 며느리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면서 말했어요. 제 친정아버지가 근처 빌라에 혼자 사시거든요.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좋지 않으셔서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데 제가 평일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자주 못 뵈거든요. 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어디로 흘러갈지 아직 몰랐으니까요. 요즘 드시는 게 영 시원찮으신 것 같아서요.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아버지한테 죽 같은 거 한 번만 끓여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한 번만이요. 그 말이 분명히 들렸어요. 딱 한 번만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거절하기가 좀 그랬어요. 재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가족이 됐으니 이 정도는 도와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죽 한 번 끓여다 주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평생 어르신들 돌보는 일을 해왔으니 오히려 익숙한 일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익숙함이 문제였어요. 며느리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은 원래 이런 일 하시던 분이니까 이 정도는 별거 아니실 거라는 계산이 이미 깔려 있었던 거죠. 그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렇게 할게요. 어디 사세요? 며느리 얼굴이 금세 환해졌어요. 고맙다고 몇 번이나 했어요. 주소를 알려줬고 아버지한테는 자기가 미리 연락해 두겠다고 했어요. 가족분이 오는 거니까 놀라지 말라고 해두겠다고요. 그 말, 가족분이 오는 거라는 말을 저는 좋게 들었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그때까지는 따뜻하게 들렸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에 죽을 끓였어요. 야채죽으로 했어요. 어르신들이 소화하기 편한 걸로요. 냄비째 들고 가기는 그렇고 해서 밀폐 용기에 담아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버스를 한 정거장 타고 내리니까 빌라가 나왔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안에서 기척이 나다가 문이 열렸어요. 김봉철 씨는 생각보다 작은 분이었어요.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고 안색이 창백했어요. 저를 보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세라가 연락을 해뒀는지 그냥 들어오라고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거실에 이불이 반쯤 펼쳐져 있었고 약봉지가 탁자 위에 쌓여 있었어요. 혼자 사는 티가 역력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라면 봉지가 두어 개 있었고 냉장고 문에는 병원 영수증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영수증을 눈으로 따라갔어요. 날짜가 제법 촘촘하게 찍혀 있었어요. 병원을 자주 다니신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을 데워서 상에 차려드렸어요. 드시는 걸 보니까 맛있게 드셨어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깐 저를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이 뭔가 복잡했어요. 고마운 건지, 민망한 건지, 그냥 익숙해지는 건지. 다 드시고 나서 한마디 하셨어요. 세라 엄마 솜씨랑 비슷하네. 세라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 말이 좀 무거웠어요. 그날은 그렇게 돌아왔어요. 별말 없이 그냥 죽 한 그릇 드시고 제가 나왔어요. 딱 한 번으로 끝날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아버지가 이번 주 목요일에 병원 예약이 있는데 혼자 가시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서요. 이번 한 번만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정말 빠지기가 어렵거든요. 이번 한 번만. 또 그 말이었어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그런데 멈춘 게 거절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죽도 한 번 끓여다 드렸고 이미 한 번 찾아간 사이인데 병원 한 번 더 모시고 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냐 싶었어요. 그이한테도 말했어요. 세라가 부탁했다고
봉철 씨 병원에 같이 가도 되냐고요. 그이는 가벼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요. 잠깐 같이 가줘요. 세라가 바쁜 애잖아. 그 말에 이미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세라가 바쁘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빈자리를 제가 채워야 한다는 게 어느새 기정사실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이도 며느리도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만 혼자 잠깐 이상하다 싶었다가 에이 그냥 하지 하고 넘겼어요. 제가 넘겨버렸어요. 병원은 버스로 두 정거장이었어요. 봉철 씨 모시고 버스를 탔고 접수를 했고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이름이 불리면 같이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동안 봉철 씨는 잘 못 알아들어서 저한테 자꾸 물어봤어요.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중간에 풀어서 다시 얘기해 드렸어요. 처방전 받아서 약국 가는 것도 같이 했고 약 받아서 봉지에 요일이랑 시간 써드리는 것도 했어요. 언제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다음 예약은 언제인지 메모도 해드렸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20년 넘게 해온 일이라 그냥 자동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그 자동이 이 집에서는 덫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봉철 씨가 말씀하셨어요. 수고했어요. 딱 그 말만 하셨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수고했다고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군가가 해줘야 하는 일을 해줬으니 수고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말투가 좀 걸렸어요. 낯선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의뢰 이 사람이 해줄 거라는 걸 아는 사람한테 하는 말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식사였어요. 봉철 씨가 밥을 잘 못 챙겨 드신다고 며칠에 한 번씩 반찬 같은 걸 갖다 드리면 어떻겠냐고요. 며느리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했어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도 했어요. 그런데 거절은 안 됐어요. 이미 2번을 들어준 뒤였거든요. 이미 시작이 돼버린 일이었어요. 제가 들어줄 사람이라는 게 증명된 뒤였어요. 처음엔 이틀에 한 번이었어요. 그 다음엔 하루 걸러 한 번이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이 됐어요. 반찬을 갖다 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밥까지 차리게 되고 밥 차리다 보면 설거지까지 하게 되고 설거지하다 보면 청소도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나씩 늘어났어요. 아무도 늘리라고 시킨 게 아닌데 저 혼자 감당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게 제 버릇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걸 못 지나치는 버릇이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걸 부탁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 간에 서로 돕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건 부탁이 아니었어요. 부탁은 거절할 수 있어야 부탁이거든요. 저한테는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요. 딱 한 번만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집에서 편하게 지낸 날은 딱 2달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제가 눈치채지 못하는 속도로요. 반찬을 갖다 드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그게 하루 일과가 돼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를 열어서 봉철 씨 드릴 거 뭐가 있나 확인하고 없으면 장을 봐야 하나 생각하고 있으면 언제 갖다 드려야 하나 가늠하고 그게 하루의 시작이 됐어요. 제 집 살림이 아니라 봉철 씨 살림이 먼저였어요. 이상하다고 느낀 건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그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뭘 차릴까 생각하다가 문득 봉철 씨 드린 된장찌개를 먼저 끓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의 밥보다 봉철 씨 밥이 먼저였던 거예요. 냄비를 들여다보면서 잠깐 멈췄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찌개가 끓고 있었고 담아서 들고 나가는 게 남은 순서였어요. 그냥 했어요. 그날도 그냥 했어요. 봉철 씨 댁에 들어서면서 느끼는 공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오면 봉철 씨가 어색한 표정으로 맞아주셨어요. 고마워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제가 초인종을 눌러도 문 여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어서 오세요 라는 말도 줄었고요. 그냥 문이 열리면 제가 들어가는 식이 됐어요. 신발을 벗고 주방으로 가서 뭔가를 하고 봉철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오는 게 익숙해지신 거예요. 당연해진 거예요. 그게 참 묘하게 불편했어요. 고마워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해드리는 건 그래도 보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연하게 받는 사람한테 해드리는 건 달라요. 몸은 똑같이 움직이는데 마음이 달라요. 뭔가 자꾸 빠져나가는 느낌이랄까요? 억울하다는 말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괜찮다는 말도 아닌 그 어딘가의 감정이었어요.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오는 패턴도 바뀌었어요. 처음엔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님, 이번 주 목요일에 아버지 진료가 있거든요. 라고 그냥 통보하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물음표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들어줄 거라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저도 딱히 아니요라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거겠죠. 알면서도 또 그냥 했어요. 진료 동행이 한 달에 한두 번에서 3번, 4번으로 늘었어요. 봉철 씨가 여러 과를 다니셨거든요. 내과도 다니고 정형외과도 다니고 어느 날은 안과까지 같이 갔어요. 병원마다 접수 방식이 달랐고 대기 시간도 달랐어요. 오래 기다리는 날은 2시간이 넘기도 했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이름 불리기를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이상하게 길었어요. 봉철 씨랑 크게 할 얘기도 없고 그렇다고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번호판을 바라보면서요. 그 시간이 쌓이면서 제 오전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봉철 씨 댁에 갔다 오면 점심이었고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였어요. 오후에는 그이랑 산책을 나가거나 집안 정리를 했어요. 저를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이한테 편하게 살자고 해서 왔는데 정작 제 시간은 없었어요. 약 챙기는 일도 제 몫이 됐어요. 봉철 씨가 드시는 약이 여러 가지였거든요. 아침에 먹는 거, 점심에 먹는 거, 저녁에 먹는 거가 다 달랐어요. 처음엔 봉지에 써드리는 것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요일별로 칸이 나뉜 약통에 미리 나눠 담아드리게 됐어요. 그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또 그 버릇이 나온 거예요. 눈에 보이면 그냥 해버리는 버릇이요. 약통 정리를 처음 해드린 날 봉철 씨가 그걸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편하겠네. 그게 전부였어요.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편하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약통 뚜껑을 닫고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흐린 날이었어요. 버스가 정류장마다 서고 출발하는 동안 생각이 많았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누군가? 남편, 아들, 며느리, 친정아버지잖아요. 남의 친정아버지예요. 내 가족도 아니고 내가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매일 이 사람 밥 챙기고 약 챙기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다가 또 스스로를 달랬어요.
재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처지니까.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잠깐만 더 하다 보면 며느리도 상황이 나아지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줄겠지. 그렇게 혼자 달래면서 또 다음 날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줄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늘었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연락을 해서 아버지 입맛이 없으신 것 같다고 어머님 솜씨로 뭔가 특별한 거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특별한 거요. 그 말이 좀 어이가 없었어요. 매일 반찬이랑 밥을 갖다 드리는 것도 이미 충분히 특별한 일인데 거기서 더 특별한 걸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갈비찜을 했어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 그냥 했어요. 그날 봉철 씨가 갈비찜을 보더니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오, 이거 오래간만이네. 그 웃음을 보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좋기도 하고 좋지 않기도 한 감정이요. 이분이 고마워하신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저를 더 오래 여기 붙잡아 두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서요. 잘해드리면 더 기대하게 되고 더 기대하면 더 해드려야 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 구조 안에 제가 들어와 있다는 걸 그날은 좀 더 선명하게 느꼈어요. 며느리 오세라 씨는 그 무렵부터 저한테 하는 말에서 미안함이 많이 줄었어요. 처음엔 죄송하다, 감사하다, 정말 한 번만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일정을 알려주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아버지 다음 주 화요일에 피검사가 있거든요. 목요일엔 정형외과 가야 해요. 이번 달 약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처방전 미리 받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마치 스케줄을 공유하듯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그게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도 생각해요. 아마도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아직 불안했던 것 같아요.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고 그이한테 완전히 기댈 수 있는 사이인지도 확신이 없었고 며느리랑 사이가 틀어지면 이 집에서 제가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두려움이 제 입을 막았어요. 그이는 어떠셨냐고요? 그이는 잘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몰랐다기보다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봉철 씨 댁 다녀왔다고 하면 수고했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어요. 자주 가는 거 힘들지 않냐고, 그게 맞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런 말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의 눈에는 아마 제가 잘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투정 한 번 안 부리고 피곤하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다녀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았겠죠. 괜찮지 않다는 말을 왜 못했냐고요. 말하려고 했어요. 몇 번은요. 저녁 먹고 나서 그이랑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입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막상 말을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봉철 씨 댁 가는 게 싫다고, 며느리 부탁이 부담스럽다고, 그 말을 하면 그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며느리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그게 먼저 걱정됐어요. 그래서 또 삼켰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삼키고 삼키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당연한 일이 됐어요. 며느리는 어느 날 그이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님이 원래 어르신들 잘 챙기시잖아요. 아버지 덕분에 저희도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요. 그이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웃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달랐어요. 원래 어르신들 잘 챙기신다는 말, 그 말이 칭찬인지 이용인지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의 오랜 경력이 이 집에서는 제가 이 일을 맡아야 하는 이유가 됐거든요. 잘한다는 게 해야 한다는 말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이 집에 아내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무언가로 들어온 건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기 시작한 게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한 번 참으면 두 번이 되고 두 번 참으면 세 번이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무게가 임계점을 넘어요.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더 이상 이걸 혼자 안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요. 그날이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방에 섰는데 손이 멈췄어요. 냉장고를 열려다가 그냥 손을 내렸어요. 봉철 씨 드릴 거 뭐가 있나 확인하는 게 아침 첫 번째 일이 된 지 꽤 됐는데 그날은 그 손이 안 올라갔어요. 그냥 식탁 의자에 앉아서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창밖에 해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맑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맑음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어요. 그이가 일어나서 주방으로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아직 안 차렸냐고 했어요. 밤 얘기였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오늘 좀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이가 의자를 당겨서 맞은편에 앉았어요. 표정이 가볍지는 않았어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기도 했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시작했어요. 저 요즘 생각이 많아요. 그이가 말없이 저를 봤어요.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이제 일 안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편하게 살자고요. 그 말 믿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그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힘들어요? 힘들냐고요. 그 말이 좀 막막했어요. 힘들다 안 힘들다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였어요. 저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세라 씨 친정아버지 병원 동행, 밥 챙기기, 약 정리, 이게 다 제 일이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 드릴 거 먼저 생각하고 하루 일과가 그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며느리 친정아버지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하고 나니까 가슴이 좀 후련했어요. 드디어 꺼냈다 싶었어요. 그이가 뭔가 미안해할 줄 알았어요. 아, 내가 몰랐네. 세라한테 얘기해야겠다. 그런 반응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지금 밖에 일 안 하잖아요. 그 말이 첫 마디였어요. 저는 순간 뭔가가 멈추는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원래 이런 일 해봤으니까 그 정도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세라도 회사 다니는데 집에 있는 사람이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손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손을 내려다 봤어요. 손가락이 가만히 있는데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이가 계속 말했어요. 사돈 어른이신데 며느리 친정아버지인데 그 정도 못 챙겨줘요? 당신이 이런 일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일 힘든 사람이에요. 그 말을 천천히 되씹었어요. 제가 평생 어르신 돌보는 일을 해왔으니까 이 일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잘한다는 게 해야 한다는 말이 된 거잖아요. 직업이 제 의무가 된 거잖아요. 목이 뭔가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삼켰어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저는 세라 씨 친정아버지한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도 아니고 의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분 살림을 제가 다 맡고 있잖아요. 그이가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같은 동네 살면서 가까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세라도 고마워하잖아요. 세라가 고마워한다는 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그이한테 이 상황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내가 며느리 친정아버지 병수발을 드는 게
그의 눈에는 그냥 가족 간에 잘 지내는 일이었던 거예요. 제가 힘들다는 게 실감이 안 됐던 거예요. 아니면 실감하고 싶지 않았던 거거나요. 밖에 일 안 하잖아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이가 처음에 한 말, 일 안 해도 된다는 말. 그 말의 진짜 뜻이 그제야 풀렸어요. 돈 벌러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던 거예요. 대신 집 안에서, 집 안팎에서 필요한 건 다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쉬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노동을 해줘도 된다는 기대였던 거예요. 그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아기가 있었으면 오히려 화를 내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이는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라는 게 그이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당연함이 저한테는 벽이었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해봤자 같은 말이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어요. 밥을 차렸어요. 밥을 먹는 동안 그이랑 저랑 말이 없었어요. 수저 소리만 났어요. 그이는 다 먹고 나서 잘 먹었다고 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를 들으면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가? 아내인가 아니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인가? 그이가 저를 아내로 데려온 건지 아니면 집 안팎의 돌봄을 자연스럽게 맡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다려온 건지. 그 경계가 그날 처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날 오후에도 봉철 씨 댁에 갔어요. 약통 채워드릴 날이었거든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발이 무거웠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고 약을 정리했어요. 봉철 씨는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저를 한번 보더니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셨어요. 다 정리하고 인사를 드리니까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어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버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그 빛이 제 손등 위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 손을 오래 내려다봤어요. 이 손이 평생 남을 돌봤어요. 남의 부모밥 챙기고, 약 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그게 일이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일이었으니까요. 퇴근하면 끝이었고, 월급이 나왔고, 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도 아니고, 퇴근도 없고, 월급도 없고, 제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이한테 기대했던 게 너무 컸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편하게 살자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려서 짐을 쌌는데 그 말의 무게가 제가 생각한 것과 달랐던 거잖아요. 그이는 그 말을 하면서 자신도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이가 말한 편함과 제가 꿈꾼 편함이 전혀 다른 편함이었던 거예요. 저는 더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줄 수 없겠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참으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그이가 먼저 알아채주길 기다렸는데 그이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알아채려 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는 이 집에서 뭔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단단하게 자리를 잡은 날이었어요. 그 단단함이 무엇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났을 거예요. 밥도 차렸고 봉철 씨 댁도 갔고 약도 챙겼어요. 그런데 속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이게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다렸다면 그날 이후론 그 기다림이 없어졌어요. 대신 눈이 떠졌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연락해오는 방식이 보였어요.
항상 제가 바쁠 것 같지 않은 시간대를 골라서 연락했어요. 오전 10시쯤이라든지 오후 2시쯤이라든지 그이가 산책 나간 사이거나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였어요. 그이가 옆에 있을 때는 잘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계산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패턴이 있었어요. 봉철 씨 댁에 갔을 때 느끼는 것들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어르신이 불편하게 사신다 싶었는데 어느 날 들어가니까 거실 탁자 위에 제가 지난번에 갖다 드린 반찬통이 그대로 있었어요. 뚜껑도 안 열렸어요. 드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한테는 아버지 입맛이 없으시다고 뭔가 특별한 걸 해달라는 연락이 왔겠죠. 저는 그 반찬통을 들고 주방으로 가면서 말없이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먹지도 않을 음식을 제가 매일 만들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봉철 씨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이었는데 이번엔 규모가 좀 컸어요. 피검사에 초음파까지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며칠 전에 연락을 해왔어요. 목소리가 여느 때랑 다를 게 없었어요. 어머님, 이번 주 금요일에 아버지 검진이 있거든요. 피검사도 있고 초음파도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님이 같이 가주시면 아버지가 훨씬 편하실 것 같아서요. 같이 가주시면 아버지가 편하실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저를 배려하는 말이 아니라 봉철 씨를 배려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올라왔는데 꼭 눌렀어요. 알겠다고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병원이 조금 큰 곳이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어요. 봉철 씨 댁에 먼저 들러서 함께 나섰어요. 봉철 씨는 외출 준비를 하고 현관에 서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가시죠 하셨어요. 반갑다거나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같이 가는 사람, 그 정도였어요. 병원은 붐볐어요. 접수를 하고 번호표를 뽑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봉철 씨 옆에 나란히 앉아서 번호가 불리길 기다렸어요. 피검사를 먼저 했고 결과 나오는 시간 동안 또 기다렸어요. 그 다음엔 초음파실로 이동했어요. 초음파는 보호자가 같이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해서 밖에서 기다렸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복도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 보호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혼자 온 어르신들. 저는 여기서 뭔가 싶었어요. 초음파가 끝나고 나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봉철 씨는 중간에 잘 못 알아들어서 저한테 자꾸 물어봤어요.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풀어서 다시 전달했어요. 다음 예약 날짜도 잡았고 추가로 먹어야 하는 약도 확인했어요. 처방전 받아서 원무가 가고 수납하고 약국으로 이동했어요. 약국에서 기다리는 동안 봉철 씨가 피곤하다고 하셔서 의자에 앉으시라고 했어요. 약을 받아서 어떻게 먹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봉지에 표시했어요. 시계를 보니까 오전에 나와서 벌써 2시간 가까이 지나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며느리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괜찮으시냐고, 다 됐냐고, 아무것도요. 약국을 나와서 봉철 씨랑 병원 로비로 나왔어요. 그때 입구 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오세라 씨였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다 끝나셨어요? 제가 조금 일찍 빠져나왔어요. 조금 일찍 빠져나왔다고요. 접수부터 피검사, 초음파, 진료, 약국까지 2시간을 꽉 채운 뒤에 나타난 거잖아요. 커피를 내밀었어요. 웃으면서요. 어머님이 이런 건 저보다 훨씬 잘하시니까 믿고 맡겼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믿고 맡겼다는 말. 잘하시니까 맡겼다는 말. 그게 칭찬으로 포장된 말이라는 걸 그 순간 너무 선명하게 알아버렸어요. 저는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준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자기 몫을 제 손에 얹어둔 거였어요. 처음부터요. 한 번만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어머님이 더 잘하시니까 라는 말로 굳혀온 거였어요. 커피를 받지 않았어요. 손을 거두면서 말이 나왔어요. 미리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왔어요. 세라 씨, 저 여쭤볼 게 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며느리가 눈을 마주쳤어요. 봉철 씨는 옆에 서 계셨어요. 로비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표정이 굳었어요. 며느리 친정아버지 검진을 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하는 건지요. 접수부터 진료 설명, 약 받는 것까지 다요. 세라 씨는 나중에 커피 들고 오시고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오랫동안 눌러뒀던 게 이제 천천히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집에 가족이 되려고 들어갔어요. 남의 병수발 들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는 봉철 씨 보호자가 아니에요. 며느리 눈이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어요. 어머님,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워낙 잘해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의 한 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들리셨어요? 감사한 마음이요. 그 말이 나오자 옆에 있던 봉철 씨가 자리를 피하시려는 기색이 보였어요. 로비 의자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아버지도 계시고 사람들도 많은데, 사람들 많은 데서 이러시면 곤란하다는 말.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구조였어요. 며느리가 살짝 울먹이는 표정을 지으면서 주변 눈치를 살폈어요. 지나가던 사람 몇 명이 슬쩍 봤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더 또렷하게 말했어요. 곤란한 게 뭔지 저는 달리 생각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곤란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이 일을 맡아온 게 곤란한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꺼냈어요. 그이한테 거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자기 편에 서줄 사람한테 연락하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뒤 그이한테서 제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받았어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세라한테 연락 왔는데. 저는 짧게 말했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는 그 사이 봉철 씨 옆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싹싹함이 없었어요. 섭섭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상처받은 것처럼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더 있지 않았어요. 봉철 씨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어르신, 오늘 검진 잘 마치셨어요. 들어가세요. 봉철 씨는 저를 한번 보셨다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며느리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병원 입구를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찬바람이었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런데 후회는 없었어요. 처음으로요. 지금까지 뭔가를 말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해도 됐나 싶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말해야 하는 말을 했어요. 해야 할 때 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이 집에서 뭔가가 결정되겠구나 싶었어요. 그이랑 며느리랑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요. 혹시나 그이가 제 말을 듣고 이제는 달라지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신락 같은 기대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버스에 올라타면서도
그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 기대가 얼마나 오래 남아 있었는지는 그날 저녁이 답을 줬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발걸음이 무거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그런데 머릿속이 조용했어요. 보통 뭔가 일이 생기면 이렇게 했어야 했나, 저렇게 말했어야 했나, 자꾸 되감기를 하는데 그날은 그게 없었어요. 그냥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고 저는 그걸 보면서 걸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이미 며느리한테 뭔가를 들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이가 먼저 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세라한테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라가 많이 속상해했어요. 사람들 있는 데서 그러면 어떡해요? 속상해했다는 말. 저는 잠깐 그이를 바라봤어요. 이 상황에서 그이 눈에 속상한 사람이 며느리라는 거잖아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도 속상해요. 오래됐어요. 그이가 잠깐 멈췄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러면 안 되죠. 아버님도 계시고 병원인데. 병원이라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장소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제가 한 말의 내용이 아니라 장소를 지적하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이 대화가 어디로 가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이랑 이 문제를 풀 수 없겠다는 걸 그날 저녁 그 소파에서 완전히 알아버렸어요. 저는 말했어요. 저 며칠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이가 무슨 말이냐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방 안이 조용했어요.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들어오는 창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집에 들어온 날 밤도 이렇게 천장을 봤는데 그날은 설레면서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설렘이 아니라 정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나씩 꺼냈어요. 이 집에서 제가 뭘 얻었나? 넓은 공간이요. 혼자 밥 안 먹어도 되는 저녁이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제 시간은 없었어요. 제 의사는 없었어요. 매일 아침 봉철 씨 밥부터 생각해야 했고, 병원 날짜를 외워야 했고, 약통을 채워야 했어요. 그게 아내의 삶이 아니었어요. 이름만 다른 노동이었어요.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살던 원룸이 떠올랐어요. 좁고 낡았어요. 겨울엔 외풍이 들어왔고, 여름엔 햇볕이 너무 들어서 더웠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 하루였어요. 오늘 뭘 먹을까? 오늘 어디를 걸을까? 그게 제 결정이었어요. 누구 밥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됐어요. 좁아도 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이한테 말했어요. 조용하게, 차분하게요. 전화 가려고요. 그이가 밥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디를? 원룸 다시 구해볼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설마 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진심이라는 걸 표정으로 보여줬어요. 흥분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했어요. 저는 이 집에 아내로 들어왔는데 아내로 있지 못했어요. 그게 맞지 않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이가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의 눈에는 정말 그랬겠죠. 노골적으로 뭔가를 강요한 적도 없고 소리 지른 적도 없고 나쁜 말을 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였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제 삶이 그렇게 됐다는 게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정리할 것도 없어요. 제 집만 챙겨 나갈게요. 그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다시 앉아요. 저는 앉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들어올 때 들고 왔던 가방들을 꺼냈어요. 옷을 접어서 넣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이미 마음이 결정된 사람의 손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싶었어요. 그이가 방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세라한테 오해가 있으면 내가 얘기할게요. 봉철 씨 일도 다시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나가면 어떡해요. 다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옷을 계속 접었어요. 왜 그 말이 지금 나오는 건지. 제가 진짜 나가려고 하니까 나오는 말이잖아요. 제가 묵묵히 버티고 있을 때는 다시 얘기해 보자는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참고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제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가방을 다 채우고 방을 한번 둘러봤어요. 들어올 때 새 이불이 깔려 있던 방이었어요. 며느리가 미리 준비해뒀다고 했던 방이요. 이불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 이불을 단정하게 펴놓고 방을 나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그이가 옆에 서 있었어요. 말을 잃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신발끈을 묶으면서 말했어요. 그이 몸 잘 챙기세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이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뒤에 서서 말했어요. 진짜 가는 거예요?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면서 고개를 한번 돌렸어요. 그이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원하는 삶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차이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그날 저녁에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조심스럽고 낮았어요.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오래 기다린 말인데 너무 늦게 왔어요. 저는 잠깐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세라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랑 맞지 않았던 거예요. 며느리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님을 좋아하셨다고, 아버지도 미안해 하신다고요. 봉철 씨가 미안해 하신다는 말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어르신이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았거든요. 그냥 받는 것에 익숙해지신 분이었고, 그게 제 상황을 힘들게 만든 것 뿐이었어요. 그래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 예전에 살던 동네 부동산에 들렀어요. 마침 한 자리가 나 있었어요. 보증금이 얼마 안 됐고 월세도 감당할 수 있는 선이었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이 하나였고 햇볕이 오전에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숨이 쉬어졌어요. 이상하게 편했어요. 계약했어요. 이삿날 짐을 들고 올라가면서 계단이 삐걱거렸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그랬어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바닥이 차가웠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 바람이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서서 바람을 맞았어요. 울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그날 저녁은 혼자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랑 두부찌개를 사왔어요. 플라스틱 수저로 먹었어요. 넓은 식탁도 없었고 누가 차려준 밥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밥이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밥이었으니까요. 내일 누구 밥을 챙겨야 하나
약통은 채웠나? 병원은 언제인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저녁이었어요. 그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서 나온 뒤로 그이한테서 몇 번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설득하려는 말이었고, 그 다음엔 서운하다는 말이었고, 나중엔 그냥 잘 있냐는 말이었어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잘 있다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끓였어요. 작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커피를 타고 창가에 앉았어요. 창문 너머로 골목이 보였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를 걷고 있었어요. 저는 그 고양이를 보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어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아침이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그냥 진짜로 좋았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집에서 제가 찾으려 했던 건 가족이었어요. 누군가랑 같이 있는 온기였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제가 받은 건 역할이었어요. 돌보는 사람, 챙기는 사람, 있으면 편리한 사람. 그게 가족이랑 다르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가족은 내가 없어도 될 것 같을 때도 있어줘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저는 필요할 때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필요한 일이 끝나도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알아채지 않았어요. 원룸은 좁아요. 겨울엔 외풍이 들어오고 여름엔 덥겠죠. 그래도 여기서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예요. 오늘 내가 뭘 먹고 싶은가? 오늘 내가 어디를 걷고 싶은가? 그 작은 질문들이 다시 제 것이 됐어요. 늦게 돌아온 거지만 그래도 돌아왔어요. 넓은 집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62에 다시 배웠어요. 내가 사람답게 숨 쉴 수 있는 자리. 그게 아무리 작고 낡아도 그게 진짜 제 집이라는 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